20세기 초 제국주의 식민지 전쟁에 합세한 일본에 의해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일본은 조선의 자원과 식량을 빼앗고 민중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것이 바로 3.1운동이다. 하지만 일본은 평화로운 만세 시위를 폭력으로 맞섰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지만 3.1운동의 정신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마침내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임시정부는 점점 약해져 갔다. 희망의 불씨는 꺼져가고 있었다. 불꽃 같은 한 사나이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윤봉길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실양리에서 태어났다. 11살에 입학한 덕산 공립보통학교에서는 식민지 교육이 한창이었다. 이에 분기에 일본인 학교를 떠나 그가 선택한 곳은 매곡 성주록 선생의 서당 오치 서숙이었다. 매헌이라는 아호도 그가 지어주었다. 어느 날 윤봉길 의사는 묘표를 하나로 안고 가는 농부와 마주쳤다. 그를 몰랐던 농부가 묘표를 읽지 못해 아버지 묘를 찾지 못하자 주변 무덤의 묘표까지 모두 뽑아왔던 것이다. 농부의 무식은 부모의 산소를 잃게 했지만 민중의 무지는 나라를 잃게 만들었다. 사람들을 모아 그를 가르쳐야겠다. 윤봉길 의사는 농민들과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야학당을 열었다. 또 야학당에 쓸 교재로 농민 독본을 저술했다. 부흥원을 만들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월진회를 조직한다. 윤봉길 의사는 농촌의 살림이 나아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실천했다. 그의 성실함과 우직함으로 마을은 하루하루 발전해 나갔다. 하지만 일본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여러분, 만약 당신들에게 아직도 흐르는 피가 있다면 2천만 동포의 통곡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일본 순사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장보출과 생부란 그는 조국 독립을 위해 떠날 것을 결심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부모와 아내, 어린 아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막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독립에 대한 그의 열망을 막을 수 없었다. 1930년 3월 6일 윤봉길 의사는 집을 나섰다. 각오는 별것이 아니다. 나의 즐건으로 적을 즉각 부수려는 것. 그때 내 귀에 들려온 것은 상하이 임시정부였다. 윤봉길 의사는 국경을 넘어 중국 칭다오에 도착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에 대한 사랑입니다. 1931년 5월 8일 윤봉길 의사는 드디어 상하이에 도착했다. 그 즈음 일본은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을 조작하여 퍼뜨렸다. 두 민족을 갈라놓기 위해서였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일본을 응징하고 새로운 힘을 모으고자 의열투쟁을 위한 비밀 결사대를 조직한다. 이것이 바로 한인 애국단이다. 1932년 1월 8일 일본 동경에서는 한인 애국단 요원인 이봉창 의사가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진다. 김구 선생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니. 이때 일본 제국은 상하이에 군대를 파견해 전쟁을 일으킨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을 찾아간다. 선생님, 저는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왔습니다. 그 뜻을 위해 죽을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한인 애국단에 입단하고 싶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은 상하이로 입성한다. 중국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인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상하이 점령 전승기념 축하 행사를 거행한다. 선생님, 이것은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성능이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폭탄인 줄 모르도록 물통과 도시락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구는 극비리에 폭탄을 준비했다.
의거 3일 전, 윤봉길 의사는 한인 애국단의 이름으로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참된 마음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선생님, 제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2원짜리니 바꾸시죠.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 쓸 수 없을 테니까요. 윤동지,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윤동지,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홍쿠 공원에 도착한 윤봉길 의사는 유창한 일본어로 무사히 입구를 통과할 수 있었다. 홍쿠 공원 안에는 상하이 거주 일본인 1만 명, 상하이 침략 일본군 1만 명, 그 밖에 각국 사절, 각계 초청자들이 모여 있었다. 외국 사절단이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갔느냐,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나의 목표는 오직 제국주의 신봉자들 뿐이다. 외국 사절단이 떠나고 2부가 시작하자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 폭발의 위력으로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상하이 거류민단장 가와바다가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상하이 의거는 중국인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 윤봉길 의사의 거사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고 독립을 염원하는 조선의 국민들은 임시정부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거사 직후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일본 장교 몇 명을 죽인다고 해서 조선이 독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나의 임무는 우리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고 전 세계에 우리가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머지않아 전쟁이 다시 발발해 강대국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 순환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독립운동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윤봉길 의사에 대한 일본 제국의 보복은 사형이었다. 일본군은 사형 집행을 위해 윤봉길 의사를 이송시킨다. 오전 7시경 윤봉길 의사는 두 눈이 가려진 채 형틀에 묶여 처형당했다. 그의 나이 25살 때였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이후 1943년 11월 22일부터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을 논의했다.
이때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지속적으로 임시정부를 도왔던 장제스는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을 즉각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한국은 독립을 되찾는다. 윤봉길 의사는 순국한 지 14년 만에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와 영원한 안식처를 얻는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지우는 것은 비바람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찾아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생을 아름답게 살고 가볍게 죽은 윤봉길 의사. 그의 희생 정신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다.